안녕하십니까, 덕꿀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는 내일이 평일이기 때문에 또 우리 주식시장이 개장을 또 하잖아요. 그래서 주주 여러분들의 마음이 또 뒤숭생숭 하실까봐 오늘 저녁에도 급하게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지시는 분들은 뭔가 본인이 하늘바이오 파마에 대해서 믿음이 좀 부족하시거나 아니면 뭐 덜 파악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본인에게 느껴지기 때문에 불안함을 갖고 계실 것 같고, 이게 조금만 더 분석을 하면 불안함이 좀 확신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모든 회사들이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100%는 없지만 그래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어떤 또 업사이드가 있는지는 확인을 하고 리스크보다 업사이드가 높을 때는 투자를 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100%의 사업은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분석을 하고 알고 지나가면 손해볼 것도 덜 손해볼 수도 있고요. 또 수익 날 건 더 수익 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또 개장을 하게 되는데 주주님들 마음 너무 흔들리지 마시라고 제가 좀 더 분석을 해드리고, 오늘은 시간이 허락된다면 이뮤노반트가 최근에 발표한 MG 데이터를 가지고 좀 정밀 분석을 하면서 이 기업의 펀더멘털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향후에 또 어떤 이슈가 있을 수 있는지, 아니면 경쟁사 대비 얼마나 이뮤노반트가 더 우월적인 데이터를 뽑아냈는지 좀 더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일단 어제 보다만 부분 먼저 볼게요. 이거 유안타증권에서 어제 나왔던 거고요. 어제 제가 보다가 만 부분부터 한번 보면 여기 밸류에이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 바토클리맙 1401번이죠. MG CIDP의 상업화 중단을 발표를 했죠. 이뮤노반트에서. 하버바이오메드에서는 중국 관리 분쟁이 생겼죠. 그러니까 한올이 하버바이오메드에 너네 왜 이렇게 우리 약 임상 적극적으로 안 해? 우리 너네랑 계약 해지할래? 라고 1월달에 통보를 했고, 하버 측에서는 아니야, 우리 그렇게 한 적 없어,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라고 주장을 하면서 국제중재소에, 상업중재소에 제재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중재 신청을 했고, 거기서 이제 뭐 협상 여지가 있다곤 하나, 협상이 된다면 하버에 그대로 갈 거고요. 협상이 안 된다면 이제 그러니까 뭔가 그 계약이 깨지면 다른 어떤 중국의 회사를 찾든 아니면 글로벌 회사를 찾아서 중국에서 임상이 가능할 만한 회사를 찾아서 임상을 다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껴있을 것 같긴 해요. 중국 판권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하버 바이오메드와의 중국 권리 분쟁이 있는데, 근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MG는 3상을 이미 성공을 했고, 이제 중국 NMPA 식품의약처에서 이제 그거를 승인을 할 일만 남았는데 그게 올해 6월이거든요. 그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리고 승인이 되고 하버가 파는 거냐? 그건 아니고 CSPC 제약이라고 하버 바이오메드가 서브 라이센스 아웃을 한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에서 MG 신약 승인이 나면 그 회사에서 팔기 때문에 하버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고, 뭐 어쨌든 권리 분쟁이 꼈으니까 이제 불확실성이 조금은 있죠.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가치에서 제외를 했다, 얘네들은. 그 다음에 MG CIDP랑, 그러니까 이뮤노반트의 MG CIDP랑 하버바이오메드에서 임상을 진행하던 것들은 파이프라인 가치에서 모두 제외를 했고, 25년 하반기에 TED 적응증에 대한 바토클리맙을 통한 상업화가 불확실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TED 데이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상업화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이 TED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할 얘기가 많은데, 이 TED 자체가 갑상선 암병증이라고 하는 병인데 이게 그레이브스 병이랑 상당히 유사해요. 근데 일단 바토클리맙의 임상 2상을 통해서 그레이브스 병은 이미 임상 결과를 통해서 효능의 증명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TED도 비슷한 질환으로서 충분히 임상 성공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TED는 솔직히 상업화가, MG나 CIDP가 상업화가 안 된 이유는 그 알제넥스가 이미 잘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바토클리맙이 진입을 해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만한 시장 가치가 충분하지가 않아서 들어가지 않았던 건데, TED 같은 경우는 말이 다르거든요. TED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테페자라는 약물이 있어요. TED가.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년 전? 인가? 아무튼 뭐 최근에 이게 FDA에서 승인이 났고, 근데 이게 1년 만에 우리나라 돈으로 3조 원이 팔렸거든요. 근데 이게 3조 원이 팔렸는데 이 테페자라는 약물이 부작용이 있어요. 그 부작용이 뭐냐? 청력이 소실됩니다. 몇 퍼센트? 환자의 60% 이상에서 60% 부작용. 그러니까 청력 소실이라는 큰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약물을 투여는 받겠지만 청력 소실을 감당하면서까지 환자들이 넣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조 원이 팔렸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충족 수요가 크고 사람들이 수술은 싫어해서 수술 말고 약물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3조 원이라는 약물을 팔렸는데, 그러면 알제넥스가 MG랑 CIDP랑 시장을 잘 위치를 잡았죠. 그래서 이뮤노반트는 시장 진입을 보류했죠. 뭐 안 한다고 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 그러면 TED 같은 경우는, TED는 이미 진입한 사람, 이미 진입한 시장은 이미 진입한 약물은 테페자잖아요. 근데 부작용이 너무 심해. 그러면 이뮤노반트가 TED로 테페자를 이길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해보면 되잖아요. 당연히 예스다. 임상이 3상이 결과가 좋게 나오네. 아까 댓글에서 어떤 분이 3상 결과 발표가 언제냐, 6월달이란 얘기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는 아마 이뮤노반트에서 TED를 6월달에 공개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프리젠테이션이 있었어요. 근데 그 프리젠테이션은 이제 과거의 것이고, 최근에는 한 몇 달 전부터는 TED를 하반기에 발표하겠다라고 미뤘거든요. 미룬 이유가 데이터가 안 좋아서 미뤘냐, 그건 아니고, MG랑 CIDP도 원래 작년에 발표하기로 한 거예요. 작년 말에 발표하기로 했던 걸 지금 올해 1분기에 발표하겠다로 미뤄서 지금 1분기에 발표가 난 거거든요. 3월 달에. 이거 데이터가 안 좋아서 미룬 게 아니잖아요. 데이터가 충분히 좋았잖아요. 근데 미룬 이유는 이제 환자 모집이나 아니면 환자 스크리닝 하다가 이제 이탈을 하거나 이런 환자들이 있을 수 있고, 임상 실험을 하는 데에서 데이터 수집하는데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반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미뤘던 거고, TED도 아마 그렇게 해서 올해 하반기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미뤘습니다. 미뤘는데, 일단은, 제 예상에는, 알제넥스가, 알제넥스 TED로 이뮤노반트보다 한 1년 정도 느려요. 알제넥스가. 그래서, 이뮤노반트도 그렇게 엄청 느지막하게 여유롭게 발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TED가 결과 발표는 데이터 수집이 되는 대로 어느 정도 발표를 하게 될 것 같고, 이런 이유라면 결론적으로는 이뮤노반트는 TED 시장을 진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물론 보수적으로 잡으셔도 돼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잡으셔도 충분히 하방 위험을 좀 줄일 수 있으니까, TED 입장에서는 나는 아예 바토클리마브로는 진출 안 할 것 같아, 1402로 한 번 더 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지만, 저는 바토클리마비 부작용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요.
알부민과 같이 결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거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거와 청력 소실 부작용은 당연히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게 환자 입장에서 낫죠. 근데 이 LDL 콜레스테롤 수치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정상으로 돌아오고, 만약에 콜레스테롤이 월등히 당초 높은 환자들은 스타틴, 그러니까 스타틴 계열 약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절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바토클리맙이 24주간 매주 1회 투여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해서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한 부담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작용이 좀 좀 미미하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네, 그래서 태폐자보다는 확실히 더 확률이 높을 것 같고,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도 이 부작용이 없고 1년에 3조 부작용, 청력 소실이 있는 부작용이 있음에도 1년에 3조를 팔아치운 태폐자가 있기 때문에 FcRn 계열에서는 TED가 지금 약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FcRn 계열의 약물에서는 이뮤노반트가 최초입니다. 출시를 하면. 근데 데이터도 그레이브스병 비슷하다고 했죠. 데이터도 그레이브스병 데이터를 보면 다른 경쟁사 알제넥스나 존슨앤존슨, UCB는 거의 나가 떨어졌죠. UCB에 비해 월등히 높아요. 어떻게, 얼마나 높냐? 다른 경쟁사는 IgG를 70% 이상 제거 못해요. 이뮤노반트는 해요. 이 70% 차이가 엄청 큰 거예요. 70%를 이뮤노반트는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경쟁사들은 진입하지 못하는 시장이 된, 그러니까 할 수야 있죠. 근데 효과가 이뮤노반트보다는 좋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만약에 TED를 이뮤노반트가 출시를 하면 알제넥스도 출시를 할 텐데, 부작용은 알제넥스가 없어요. 그래서 TED가 부작용을 동반하는 바토클리마브를 출시를 하면 알제넥스 입장에서는 얘 부작용이 있어 라고 딴지걸 수는 있어요. 근데 효과는 이뮤노반트가 윈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TED가 발표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올해 하반기라고 얘기를 했고, 상업화는 MG와 CIDP에서는 알제넥스가 이미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진입을 못했지만, TED 입장에서는 알제넥스도 늦고 태폐자라는 약물이 청력 소실의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시 초기에 3조라는, 우리나라 돈으로 3조 원이라는 약물을 판매를 했기 때문에 이뮤노반트가 약간의 콜레스테롤 부작용이 있더라도 이 시장을 놓치고 알제넥스한테 또 먼저 줄 거냐, 그거는 솔직히 아니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이뮤노반트의 이사회가 정확하게 이뮤노반트의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회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FcRn 계열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늦게만 들어갈 수는 없어요. 어떤 질환이든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는 질환이 있어야, 우리 FcRn 계열에서 최고의 효능으로 우리도 이제 판매할 수 있어 라고 시장 인식을 줘야 그레이브스병을 토대로 나중에 팔 때도 판매망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뮤노반트가 직접 팔지는 않고 다른 회사로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팔게 될 텐데,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TED를 팔게 되는 회사는 그레이브스병을 또 팔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환자 수요가 그레이브스병이 MG보다 훨씬 많거든요. 한 몇 배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MG가 한 5만 명 정도 되면 그레이브스병은 한 20만 명이었나?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배 정도의 차이라고 가정을 하면, 어떤 대형 제약사든 TED를 먼저 팔려고 할 거예요. 그래야 그레이브스병도 같은 라인에서 또 팔 수 있을 것 같고, 그만큼 매출을 또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대형 제약사와 계약을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매년 매출이 3조 정도 나는 회사, 태페자가 매년 매출이 3조 정도 났기 때문에 그것도 북미에서만이에요. 북미에서만. 유럽은 아니고 1년 만에 3조. 이게 북미에서만. 유럽까지 포함하면 넘어갈 거고요. 일본에서는 TED가 또 바토클리맙 일본에서 또 희귀의약품인가? 뭐 받았죠. 아무튼 뭔 지정 ODD라고 하는데 ODD 제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희귀의약품인가 뭐 아무튼 지정을 받아서 심사도 빨라질 거란 말이에요. 일본에서도 아마 수요가 꽤 있을 거고, 뭐 중국에서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국은 뭐 아마 뭐 제외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북미랑 미국, 북미, 유럽, 일본 이렇게 3개 진출을 하게 되면 첫 번째 해는 모르겠지만 뭐 두 번째 해 가면서 매출이 3조 이상은 날 거 아니에요. 태페자 거를 거의 다 가져오게 될 텐데 누가 태페자 거 약 쓰겠습니까? 청력이 없어지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면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FcRn 계열로 TED로 최초의 약을 출시하는 거게 되고, 기업 신뢰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기업 가치가 높아지고, 그럼 주가에 프리미엄이 붙고, 그러면 어느 회사든 먼저 가져가려고 M&A를 시도를 또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TED 입장에서는 이뮤노반트는 아마 출시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제 결론은. 뭐 주저리 써봤는데, 일단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은 댓글로 질문을 달아주시고요. 지금 뭐 이거 리포트 하나보다 이제 여기 읽었는데 지금 딴 얘기 여기서 TED 얘기하다가 지금 시간 다 갔네요. 향후 TED 상업화 가치를 반영하겠다. 성공하고 만약에 상업화한다 그러면, 그리고 MG는 1402로 개발이 확정이 됐고 1402 개발 적응증에 포함했으나 개발 파이프라인 교체에 따라 시장 출시 예상 시점이 26년에서 28년으로 변경의 가치를 반영했다. 그러니까 아직 멀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토클리맙을 통한 빠른 상업화보다는 140에 집중하는 방향의 변경함에 따라, 이것도 질환에 따라 다르죠. MG랑 CIDP는 이게 맞고 TED는 바토클리맙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25년 모멘텀은 TED 임상 결과 공개 및 상업화 여부에 따라 주가 변동이 예상된다. 만약에 TED 임상 결과가 좋고 상업화까지 한다 그러면 주가가 많이 아마 기업 가치를 한 방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TED가 아예 없잖아요. 그죠? 여기 기업가치 반영하신 이 목표 주가 42,000원 산정에 TED 자체가 아예 없어요. GD, MG, CIDP, RA까지만 있고 TED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상업화가 돼버리면 TED로는 아마 뭐 임상 성공한 거 성공률 100% 가정해서 이제 시장가치 다 파악을 해야 되니까 시총이 뭐 몇천억은 지금 계산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충분한 기업가치 상승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물론 TED 상업화 안 한다 그러면 뭐 이거랑 달라질 게 없습니다. 뭐 믿지와 분전이란 얘기예요. 지금 이건 TED가 이미 빠졌기 때문에 TED 성공해서 우리 상업화 안 할 거야 해도 여기서 뺄 게 없어요. 그러니까 42,000원 목표 주가가 리스크를 많이 지고 만든 겁니다. IMBT 1402가 주요 파이프라인이 됨에 따라 26년 이어질 데이터 발표도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쭉 보시면 2개 적응증 임상 결과 공개한 바토클리맙. 자, 여기부터는 제가 이거 레포트로 안 읽고 제가 직접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타임라인이고, 여기 TED 보시면 탑라인 리저트, 여기 잘 안 보시나? 이렇게 보시면 탑라인 리저트 for both trial expected in 2H 2025. 그러니까 2H 2025 2025년 하반기에 이제 TED 발표한다고 돼 있는 거예요. 바토클리맙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이제 제가 분석한 보고서를 토대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컨퍼런스 콜 주요 내용 정리입니다. 일단 중증 근무력증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먼저 바토클리맙 1401로는 현재 임상 중인 걸 끝으로 추가 임상은 진행하지 않아요. 이제 MG, CIDP, TED가 끝이고 1401로는 나머지 질환은 다 1402로 갑니다. 이제 왜냐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자, 1401로 전략 목표 설정을 유지를 하는 건데, 피하 주사면서 깊은 IgG 감소율을 나타내는 바토클리맙이랑 이 장점은 공유를 하되, 바토클리맙의 단점이었던 알부민 감소나 LDL 증가와 같은 부작용이 없어요. 1402는. 그래서 바토클리맙 1402는 모두 FC 수용체에 단단히 결합해요. 그러니까 바토클리맙과 1402가 모두 그 항체를 보면 FC 수용체라고 그 Y자 모양의 끝단이 있거든요.
거기에 단단히 결합을 하지만 바토클리맙이랑 140는 결합하는 방향이 좀 달라요. 그래서 바토클리맙은 알부민 결합을 방해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 140는 알부민 결합을 방해하지가 않아요. 결합 방향이 달라서. 그래서 LDL이 올라가지 콜레스테롤 올라가지 않는다는 게 임상 1상을 통해서 증명이 됐고 그때부터 이제 베스트 인 클래스의 가능성이 확 높아졌죠. 바토클리맙 MG랑 CIDP 임상 3상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점이 뭐냐? 첫 번째, MG랑 CIDP에서 동급 최고 능력을 확립하는 게 목적이었고요. 그러니까 알제넥스, 비브가르트랑 존슨앤존슨, 니포칼리맙 다 이기는 최고의 임상 결과가 나오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두 번째로 집중을 했던 점은, 이뮤노반트에서 집중했던 점은 기존 FcRn 저해제 제품 두 가지, 비브가르트, 니포칼리맙,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니포칼리맙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잔류 증상이 있는 사람들, 또는 약물을 넣었음에도 그 효능 무시하고 계속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호전하기를 바란다라는 목적이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 IgG 감소가 높을수록 효능이 좋을 것이라는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였다. 이게 지금 왜 가설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다른 약들에 대해서는 뭐 UCB나 알제넥스나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이나 뭐 다 그게 증명이 됐거든요. 알제넥스의 MG나 CIDP, 존슨앤존슨의 MG, 그 다음에 UCB의 ITP 뭐 이런 데에서 다 증명이 됐어요. 근데 바토클리맙으로는 이게 증명이 덜 됐기 때문에, 그리고 340mg과 680mg의 바토클리맙을 넣었을 때 두 개의 용량으로 IgG 깊이가 감소가 얼마나 둘의 차이가 나는지, 그에 따른 질병마다 효능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바토클리맙의 임상 데이터로 140 임상 데이터를 진행을 하게 돼요. 이미 FDA 승인을 다 받았어요. 140으로 진행을 하는 건. 진입 시에 기존 데이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바토클리맙 임상 데이터를 통해서 140가 어떻게 될 거라고 추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상 진행 속도를 확 빨리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는 이뮤노반트에서 이제 PPT로 올려놓은 자료고, 이 데이터의 양을 보시면 이게 지금 밑에가 숫자가 이제 표가 3.6, 4.7, 5.6 이렇게 있잖아요. 감소 수치가. 이게 지금 플라시보 효과랑 뭐 바토클리맙 340이랑 680ml의 그림인데, 왼쪽 회색이 이제 플라시보 효과 3.6점이 MG-ADL 점수가 감소가 된 게 플라시보 위약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약군을 보면 가운데 파란색이 4.7점 개선이 됐고, 680mg을 넣었던 맨 오른쪽 보라색이 5.6점이 개선이 됐습니다. 자, 바토클리맙 MG 임상 결과 680mg을 투여했을 때 MG-ADL 점수가 5.6점 개선이 됐고요. 340mg, 340이죠? 340mg을 넣었을 때는 MG-ADL 점수가 4.7점 개선이 됐는데, 위약은 3.6점이나 개선이 됐다. 680mg에서 P-밸류가 0.01,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P하고 0.01 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죠. 이 P-밸류라는 게 뭐냐면, 이 약이 우연을 통해 일어날 확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0.001이면 이 약이 우연히 이렇게 효과가 좋아질 것 같은 확률이야가 0.001 이하면 0.1% 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약물의 효능으로 일어난 결과다라고 하는 거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340mg은 P가 0.05 이하잖아요. 그 말은 5% 이하의 확률로 우연히 일어날 수 있다. 5%면 거의 약의 효과에 따라 맞다. 그게 맞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난 확률은 아니다. 우연히 일어난 건 아니다라는 거고, 위약 점수 3.6점에 따른 FcRn 항체 치료제 개발 기업과 유사하다. 위약 점수가 3.6점 개선된 거는 다른 FcRn 항체 치료제 개발 기업과 유사하다. 그러니까 위약 점수가 되게 높아요. 그게 이제 제가 지금 따로 설명을 또 드려야 되는데, 위약 점수 하면 또 할 말이 좀 있거든요. 잠시만, 이것만 제가 읽어보고. 위약 점수가 높은 이유는 MG-ADL 점수 자체가 환자가 증상 개선 정도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임상인데다가 FcRn 치료제 투입에 대한 개선 기대감으로 환자가 플라시보 효과를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따로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위약군을 좀 할 얘기가 있거든요. 이것도 오늘 하루에는 못 끝나겠네요. 자, 위약군이 지금 그 플라시보 위약군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가짜약 투여군, 가짜약 투여군.
이게 일어나는 효과는 가짜 약을 넣어도 약이야, 좋은 약이야 하고 넣으면 환자는 속아서 좋은 약인 줄 알고 효능이 나타난다. 그래서 투약군과 비교했을 때 속여서 나타난 거랑 진짜 약물 넣었을 때 효능이 좋아진 거랑 비교를 해봐야 약의 효능이 객관적으로 있는 건지 확인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위약군 설정을 할 때 알제넥스랑 또 이뮤노반트나 존슨앤존슨 이렇게 이 슬러시 나눠진 이 구역으로 위약군 설정이 설정 기준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알제넥스가 먼저 임상했거든요. FcRN으로 MG에서. 근데 이때 위약군 설정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알제넥스는 위약군에 위약군이라는 거는 MG를 앓고 있는 환자거든요. MG 앓고 있는 환자인데 이제 가짜 약을 넣을 사람이 위약군인데 알제넥스 때는 위약군 환자에 그 스테로이드 약물을 투여를 했어요. 이게 심각한 환자는 스테로이드 약물도 많이 넣고 투여 증가 이런 식으로. 아무튼 제가 구체적으로까지 다 이렇게 수치를 들어가며 설명하면 이제 어려워지니까 제가 공부한 내용을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알제넥스는 위약군을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약을 먹이는 사람을 위약군으로 정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약군은 이미 환자가 개선된 정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증상을 덜 느껴요. 위약군에서 알제넥스는 증상을 덜 느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좋은 약이야 하고 투여를 해도 증상 개선 정도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MG-ADL 증상 개선 점수 감소 정도가 낮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미 스테로이드 약물을 투여한 사람이 위약군이기 때문에 이미 환자 상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런 환자들한테 이거 더 좋은 약이야 하고 투여해봤자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게 증상이 더 드라마틱하게 감소하는 걸 느끼지 못했을 거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건 좀 더 좋아진 것 같아 라고 해서 개선 점수가 조금 더 낮아질 수는 있지만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제넥스가 왜 위약군에서 위약군 점수가 마이너스 2.4점인가? 개선 정도가? MG-ADL. 그러니까 MG-ADL이라는 게 그때 0점부터 3점까지인가 5점까지인가 해서 8가지인가 항목인가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0점이면 정상인, 3점, 5점이면 많이 심한 사람, 이렇게 점수가 나눠져 있어요. 저희 설문조사 할 때 같이 그렇다, 매우 그렇다, 아니다, 보통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0점부터 5점까지 그 척도가 있는데, 마이너스 2.4점이라는 거는 2.4점만큼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막 먹고 좋아진 상태에서 좋은 약이야 라면서 속여서 가짜 약을 투여했더니 2.4점만큼 개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선 정도가, 그래도 좀 되네 라는 정도인데, 이뮤노반트는 위약군 설정을 스테로이드를 감량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환자 증상이 심해졌어요. 환자 증상이 심해졌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얘가 상태가 안 좋아. 그 상태에서 의사가 야 이거 진짜 좋은 약이야 라고 투약을 하면 투약을 딱 해. 그러면 그래? 이 약 먹고
맞다. 이 약 맞고죠. 이 약 투약하고 나 좋아졌어 많이. 아주 많이. 하면서 점수 측정을 했더니 MG-ADL 감소 정도가 마이너스 3.6점이 나왔던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위약군 점수가 이렇게 개선되는 정도가 차이가 나버리면 무슨 말이냐면 자 아까 PPT로 다시 돌아가 보면 데이터로 돌아가 보면 이게 아니죠. 이 그림이죠. 이 그림. 자, 맨 왼쪽에 마이너스 3.6이 2.4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가짜 약 넣은 거랑 진짜 약 넣은 거랑 차이가 엄청 나져 버려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 진짜 약 효능 진짜 좋네. 가짜 약 넣었을 때랑 진짜 약 넣었을 때랑 차이가 이렇게 난다고. 와 효능 진짜 좋구나 이 약.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개선한 정도보다 훨씬 객관적으로 많이 개선되는구나 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 플라시보 위약군과 실제 약을 투여한 대조군의 차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약의 객관적인 효능이 높아지는 효과가 성립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플라시보 자체가 높아버리면 이제 대조군 투약을 한 투약군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효과나 객관적인 양 효과나 별반 차이가 없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같은 설정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설명드린 것처럼 위약군의 설정 자체가 알제넥스랑 이뮤노반트랑 완전 다른 위약군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약군 자체의 상태가 완전 둘이 달랐기 때문에 이뮤노반트는 위약군 자체가 너무 심해서 개선이 그만큼 많이 된 게 되는 거고요. 알제넥스는 개선을 했던 사람들이라서 개선 정도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느껴지지 못했던 거예요. 환자가. 더군다나 MG-ADL은 환자가 느끼는 심리적으로 느끼고 증상을 환자 본인이 판단해서 점수를 표에다가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환자의 심리적인 느낌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위약군 설정 자체가 달랐다. 그래서 이뮤노반트는 위약군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다른 기사들 보면 월가에서는 지금 이뮤노반트가 이 위약군이 너무 높아서 객관적인 약물 투약했을 때랑 이 개선 점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서 뭐 이걸 델타 값이라 그러거든요. 이 델타 값이 너무 높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안 나니까 이 약 그렇게 뭐 심리적인 거랑 뭐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건 아니네라고 너무 델타에 집착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근데 점점 더 사람들이 이 데이터를 보면 볼수록 깨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위약군이 아무리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겼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기 UCB에서 ITP인가 MG인가 UCB도 뭐 그 임상을 진행을 할 때 얘네들이 지금 위약군 이거 점수를 낮게 하려고 스테로이드를 막 넣어가지고 위약군을 만들어서 막 실험한 게 있어요. 근데 UCB는 그게 자기들 뭐라 그러지? 자기들 누워서 침 뱉기가 된 게 위약군을 아무리 낮춰서 했는데 얘들이 증상이 너무 개선된 사람들이니까 투약군으로 위약군 점수를 못 이기거나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을 투여를 했는데 심리적으로 한 것보다 막 낮게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뭐 이게 막 FcRN에 이 실제 효능이 있는 거냐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그 신뢰도를 떨어뜨린 뭐 일이 있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둘째 치더라도 일단은 알제넥스랑 이뮤노반트 위약군의 차이가 왜 나는지 이뮤노반트는 왜 위약군의 환자 개선 정도가 심리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었는지라는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지표 해석을 할 때 이 정도는 알고 해석하는 거랑 그냥 숫자만 띡띡 보고 계산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으니까요. 위약군 투약도 얘기하다가 시간이 많이 갔네요. 아무튼 그러나 투입을 하고 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위약 반응이 낮아지면서 바토클리마 효과는 지속된다. 그러니까 이 잠깐의 투약으로는 위약군이 많이 높았지만 투약을 하면 할수록 위약은 가짜 약이니까 반응이 점점 낮아지면서 애들이 더 아파오기 시작하고 바토클리마를 더운 환자들은 효과가 계속 지선이 됐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늦어서 지금 밤 11시 반을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또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 개장을 하게 돼도 뭐 그렇게 안 불안해 하셔도 될 것 같은 이유는 데이터가 경쟁사보다 워낙 좋게 나왔고 잠깐의 하버바이오메드 중국과의 그 불확실성이나 미국에서 MG나 CIDP를 출시하지 않을 거다라는 불안감이 시장에 녹아 있지만 그만큼 주가도 많이 반영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떨어질 때가 뭐 떨어질 수도 있죠. 주식이 변동성은 있고 뭐 그 뭐라 그러지 그 리스크는 있는 거니까. 근데 위험과 변동성의 차이는 이제 변동성은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변동성이고 위험은 뭐 10년 후에도 얘네가 주가가 이 지경이 돼 있다 그러면 위험인데 저는 10년 후에도 주가가 이 지경이 돼 있을 거라는 예상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에는 놀라지 마시고 잠깐 계시고 뭐 사실 수 있는 분들이야 뭐 제가 매수매도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잘 판단하셔서 하시고 뭐 기다리실 분들은 충분히 기다리실 값어치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 데이터 분석은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시간 되면 또 녹화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다음 주 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